자산주 가치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공부를 위해서 한 2가지 사례 정도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사례는 메가스터디하고 신도리코라는 회사인데요. 둘 다 이제 자산은 충분히 많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에요.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하고 신도리코를 얘기하는데 이 두 종목을 그냥 공부용으로 보셔야지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퀀트를 투자를 하니까는 이게 걸리면은 투자하시고 걸리지 않으면 투자 안 하시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기업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혹시 제 얘기를 듣고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문제죠. 제가 이제 의미 있는 규모로 투자한 기업인데 둘 다 이제 제가 주식을 사놓고 강의 등의 형태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규정상 도의상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부 목적으로 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또 투자를 한다 손치더라도 절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평가됐다고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이 특정 조건에 도달했을 때 상승을 하는데, 괜히 제가 이런 강의를 듣고 샀다가 안 오르면은 저를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한테 이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사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가고 싶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이 종목이 오르더라도 사실은 주식을 산다는 거는 매도 시점까지 고려를 하고 사야 되거든요. 처음에 살 때. 근데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이 샀다가 10,000원짜리가 20,000원짜리가 돼서 다시 10,000원이 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제 투자 전략이나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살 때 매도할 거를 고려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주식을 삼에 있어서, 매수함에 있어서 제가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또 샀다가 제자리로 오면은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하튼 가장 큰 이유는 컴플라이언스죠.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주식 투자라는 거는 앞에도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평가된 종목이 기술적 분석, 어떤 이슈나 모멘텀, 재료와 만났을 때, 그게 골든크로스가 될 수도 있고 정고점 돌파가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주가가 오르는 거지, 절대 단순히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기본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저평가된 종목을 사놓고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죠. 기술적 분석적인 요인은 언젠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주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해요. 근데 파는 시점에 대한 코멘트 없이 사놓고만 있으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회사들은 같이 사놓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자꾸 너무 이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치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치 투자도 진짜 본질적인 가치 투자는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가치를 생산하면서 성장하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익이 축적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워렌 버핏이 투자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회사들은 워렌 버핏류의 투자라기보다는, 물론 엄청나게 좋은 회사들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회사들인데, 주당 순자산 측면에서 저평가됐다가 그 가치를 회복하는 이런 류의 투자이기 때문에 약간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은, 재무제표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라는 게 뭐냐면은, 재무제표는 크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무상태표고 하나는 손익계산서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저PBR 투자는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고, 저퍼 투자는 손익계산서를 갖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PBR 투자라고 하는 거는 재무상태표, 이제 대차대표라고 하죠. 대차대표라고 투자를 하는데, 그 대차대표라고 하는 거는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도해를 보면은 자산이라고 된 게 차변이고, 부채하고 자본이라고 된 게 대변인데, 차변이라고 하는 자산은 뭘 의미하냐면은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고, 그 내역은 재산 목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재산이 4,203억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은 뭐냐면은 이 재산에 대한 지배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00억은 부채 872억, 은행이나 채권자들이 872억만큼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 3,331억은 주주들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4,200억에 대해서. 얘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42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8.7억은 뭐냐면은, 강남에 42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8.7억은 뭐냐면은 은행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8.7억을 빌린 거고, 그러면은 주인, 투자한 사람이 얼마가 이제 권리가 있냐면 33억만큼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 돈 33억을 가지고 은행에서 8.7억을 빌려가지고 42억짜리 아파트를 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29.9억, 30억이 내가 낸 돈이고 한 3억 정도는 야 나중에 집값 오르면 나한테 돌려줘 그러면서 형이 꿔준 거예요. 그래서 지배주주, 내가 투자한 거는 30억인 거고 형이 약간 큰 돈을 못 대고 조금 얹어서 투자할게 그러면서 3억을 댄 겁니다. 3억을. 그러면 만약에 이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올라가지고 뭐 50억이 됐습니다. 50억이 되면은 은행에는 8.7억을 주면 되는 거고 50억에 대해서 8.7억을 뺀 42억이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42억을 주고 샀는데 33억을 투자해서 42억이 되고 그걸 갖다 형하고 이제 그 비례해서 나누면 되는 거죠. 예,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42억짜리 아파트를 13억에 살 수 있는 겁니다. 13억에. 어디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가면은 이 아파트를 42억에 살 수 있는데 얘를 갖다가 13억에 살 수가 있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 회사 메가스터디의 총 자산이 42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부채가 8.7억이고 총 주주의 지분, 자본금이 33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30억 정도를 이 자산을 인수했을 때 30억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 돈 33억을 들여갖고 부채를 끼고 42억짜리를 살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13억에 사는 거예요. 13.5, 14억 정도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14억이 있으면은 이 전체 메가스터디라는 건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좀 더 쉽게 생각하면은 14억 정도, 13.5, 14억 정도를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이 메가스터디를 통으로 사요. 이 메가스터디라는 학원이 있어요. 학원. 메가스터디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동네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도 있고 메가스터디의 자산 내역을 보면은 뭐 이 42억 중에 뭐가 있냐면은 현금이 한 10억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 관계기업 회사라 그래서 이 자회사라고 하는 조그만 지분을 가진 학원이 한 7억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형태, 이 건물, 이 메가스터디라는 학원 자체가 갖고 있는 건물이 한 8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800억이죠 원래는. 여하튼 이렇게 다 합쳐갖고 현금과 주식과 부동산이 합쳐져서 42억인 걸 갖다가 내가 13억을 주고 사서 더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가서 13억을 꺼요. 14억을 꺼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 메가스터디라는 회사를 사요. 그 다음에 주식하고 부동산을 다 팔아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42억이 됩니다. 그래서 42억을 갖고 8억 7천만 원을 갚아요. 부채가 8억 7천만 원 있으니까 8억 7천만 원을 갚고 나면은 42억에서 8억 7천만 원을 빼면 어떻게 되죠? 한번 10억 갚았다고 쳐도 32억 정도가 되죠. 33억 4억 정도가 되겠죠. 33억 정도가 됐을 때 은행에서 빌린 13.5억을 갚습니다. 그러면 20억이 그냥 남는 거죠.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13.5억을 꺼가지고 저걸 다 인수하면 20억이 남는 그런 것이 가능한 거죠. 사실은.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죠. 일단 손 회장님이 지분을 대부분 들고 있기 때문에 손주훈 회장님께서 지분을 대부분 들고 있기 때문에 손 회장님께서는 절대 안 팔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저 PBR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투자 전략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PBR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자산이 있으면서 이제 순자본, 자본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들을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42억짜리 학원을 13.3억에 인수가 가능하다. 이제 부채를 제외하면 한 30억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지표로 만든 게 PBR입니다. PBR입니다. PBR이라는 것은 결국 시가총액을 자본총계로 나눈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가총액은 뭐 한 주 단위로 계산하면 주가이고 자본총계를 한 주 단위로 나누면 주당 순자산이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3.3억, 자본총계가 3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0.45 정도가 됩니다. 예. 주식으로 해도 뭐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되는데 5월 말 현재 얘가 지금 뭐 한 25,000원 정도 주당 순자산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걸 할인하면 한 0.45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PBR이 낮다라는 얘기는 얘가 자산이 뭐 30억이 아니라 60억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순자산이 60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총계 60억이다 그러면은 이게 0.2가 되겠죠. 0.23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는 가진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PBR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PBR이 0.45라는 거는 이제 55% 할인된 가격에 학원을 매수하는 거죠. 근데 PBR이 높아지는 상황은 어떨까요? PBR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인수 가격이 주가가 2배가 됐어요. 1350억이었다가 2700억이 됐어요. 주가가 10,000원 하던 게 20,000원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PBR이 0.9가 되죠. 네, 왜냐면은 이게 13.5억이 거의 27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7억 나누기 30억 하면 0.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PBR은 높아지게 되고, PBR이 높아지면은 퀀트에서는 매도가 되겠죠. 퀀트에서는 매도가 되고, 자산주 투자를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갖고 한 2만 원 정도 되면은 파는 거죠, 사실은. 2만 원 정도가 되면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면은 PBR이 0.5에서 샀다가 PBR이 1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PBR이 0.5에서 샀다가 1이 되면은 제 가격, 장부가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 정도에 다시 그 물건을 팔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대부분 목표 가격을 정할 때는 PBR이 0.5 이하인 것이 PBR이 1 수준에 육박하면은 매도하는 것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산주 투자 중에 첫 번째 사례인 메가스터디를 말씀드렸고, 이제 신도리코를 말씀드렸는데, 신도리코는 더 이제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신도리코는 더 말이 안 되고 합니다. 여하튼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하고 신도리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는 절대 투자는 하지 마시고 공부용으로 이제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좀 더 공부하셔야지 이제 요것들이 더 의미 있게 여러분들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퀀트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PBR이 낮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왜 성과가 높냐 하면은 PBR이 낮은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저평가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재료가 끼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신도리코를 볼까요? 더 쉬운 예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이 더 쉬운 예는 거래소 상장 기업인 신도리코입니다. 신도리코는 2021년 결산 기준이죠. 결산 기준으로 자산이 1조 226억이고 부채가 739억, 자본이 9,487억입니다. 근데 이게 인수를 주식시장에서 3,300억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3,400억 정도 인수를 할 수 있는데 3,300억을 가지고 이제 여기는 우회장님인데, 우회장님이 허락을 하신다면은 3,300억을 가지고 이 1조짜리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739억을 부채를 갚고 9천억 정도를 인마이 포켓하에서 한 6천억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3,300억을 우리가 은행에서 꿔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9천억을 남기는 거죠. 9천억을 남겨서 3,400을 다시 갚으면 6천억이 남게 되는 거죠. 거의 한 200% 정도 이익이 나는데, 우리가 그 자산 가치가 낮은 저 PBR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산의 질이 안 좋아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자산의 질이 안 좋은 경우인데, 자산의 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저 PBR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회사 중에 저 PBR인 회사들은 옛날 불경기 때,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 대부분은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이 거의 한 60%, 7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건설회사의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게 팔리지 않는, 지금이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갖고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한 2015년 이전에는 사실은 부동산이 잘 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악성재고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근데 이제 결국 아파트를 팔아서 받을 분양대금,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죠. 두 가지의 비중이 높으면은 그게 리스크였어요. 그 자산은 감액을 해서 처리를 해야 돼서 재산 재평가를 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여하튼 요지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거의 7,600억, 장기금융 자산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8천억이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1조 중에 8천억이 현금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 부동산이 아니라 여기 유형자산이라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본사 건물이 어디 있냐면은 그 성수동에 한 5,000평 정도 되는 땅이 본사 건물이 있거든요. 성수역에 가면 보이는데, 거기가 또 요즘 핫플레이스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5,000평 정도 돼서 실제 가치는 5천억 이상이 예상이 되는데, 장부가액으로는 얼마 안 돼요. 장부가액으로는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1,000억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실제로 자산 재평가라면 1조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얘가 지금 3,300원이 나온 거예요. 부채 700원은 의미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자산의 질로 치면은 자산의 질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복사기 시장이 이제 전자문서라든가 책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시장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성장 기업으로 인식이 돼서 그런데, 사실은 근데 또 여기 얘네가 3D 프린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3D 프린터 테마주에 걸리면 또 급등하겠죠, 사실은. 근데 아무튼 요지는 3.3억, 9.5억짜리 복사 가게가 나왔는데, 얘를 3.3억에 9.5억 복사 가게 중에 사실은 또 6억 정도가 현금인. 다시 말해서 이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10억짜리 복사 가게가 나왔어요. 근데 부채가 한 7천만 원 있어요. 그 중에 8억은 현금이에요. 근데 얘가 3.3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이 3.3억으로 인수를 하면은 현금이 8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이런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바로 저PBR 투자라는 거죠. 저PBR 투자를 하면 주가가 빠져도 걱정이 안 돼요. 어차피 이 10억 원 낼 건데 3.3억이 인수하는 게 2.5억이 된다, 25,000원이 된다. 그럼 더 싸네. 그럼 더 사는 거죠. 이게 이제 가치 투자의 정신이고 가치 투자의 투자 방법인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죠. 우리 박영호 회장님이나 카이스트의 김봉수 교수님이나 다 100억대, 1000억대 재산을 일군 양반들이 이런 투자 전략을 써가지고 이런 회사를 사갖고 뭉개고 있는 거죠. 뭉개고 있다가 한 5년 되면은 얘가 한 2배, 3배 되고 심지어는 10배 되고 그런 집중 투자예요. 또 분산 투자도 안 하죠. 그런 게 한 2번 정도 터지면 5배 되는 게 2번 터지면 10억이 50억이 되고 50억이 25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신 거예요. 워렌 버핏도 초창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지배주주 자본이 있고 비지배주주 자본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배주주 자본이에요. 예, 아까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로 지배주주 자본으로 계산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 회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투자를 하려면.